클래식 힘을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근근히 잘 지냈습니다. 근근히 잘 지냈습니까? 근근히 잘 지내는 건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근근히 잘 지내는 겁니다. 이제 점차 이제 종강이 다가와서 네,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또 박사학위 지금 심사를 받는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지금 덩달아서 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은 박사 수업만 하거든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러시구나. 자, 매주 금요일 또 오늘은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 항상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를 뱀 아닙니까? 네, 오스트리아 태생의 지휘자 카를 빔입니다.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카라얀과 동시대를 살았던 지휘자죠. 네. 20세기 후반에 카라얀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그 카라얀의 인기에 필적할 수 있는 지휘자가 거의 없다 할 수 있는데요. 딱 한 사람, 카를 빔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예술성이나 뭐 연주의 레파토리, 또 중요한 음반 녹음 측면에서 카라얀과 견줄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네. 특히 또 거의 90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 지휘 레코딩이 78회전 SP에서부터 스테레오 녹음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와, 정말 필모그래피가 아주 예, 다양한 화려하군요. 어떤 음반 레코딩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카를 빔은 카를 슈리트, 또 피에르 몽퇴, 브루노 발터, 또 앙드레 클리탕스, 또 오토 클램페러 같은 그런 초인류급에 속하는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를 빔이 지휘했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단원들도 표면적으로는 그의 후임이었던 카라얀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카를 빔을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스 크나퍼츠 부쉬가 타계했을 때 빈필의 단원들이 이제는 슈리히트하고 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카를 빔은 지휘자로서 단원들한테 정말 큰 신뢰를 얻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를 뱀은 법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워낙에 카를 빔은 1894년 8월 28일에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워낙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떤 음악과 학문적인 배경이 결합된 환경에서 자랐고 또 아버지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본인의 뒤를 잇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그라츠 대학교에서 법학 전공하면서 박사학위까지 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이 이제 계속됐기 때문에 결국은 음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빈 음악원에서 그는 프란츠 살크, 그 다음에 에우제비우스 만디체프스키 같은 그런 저명한 스승들한테 배우게 되고요. 특히 샬크는 빔의 그 지휘 스타일과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카를 뱀의 어린 시절에 배운 악기는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뭐 당연히 피아노를 네. 배우고요. 또 바이올린 함께 배우면서 음악적인 어떤 기초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악기 연주는 이제 그가 이후에 지휘자로서 다양한 악기군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줬다 합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했던 법학 박사학위는 지휘자의 길을 가려는 이 뱀에게 별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장 지휘자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까? 제 생각에는 네. 도움이 안 됐다 할 수는 없는 것이 법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굉장히 성실한 그런 노력을 했을 텐데 빔은 사실은 막 타고난 천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 꾸준히 갈고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른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라기보다는 범죄에 가까웠다. 노력을 하는 천재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실한 우등생 타입이었다고 보니까 법학 박사를 받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음악을 또 성실하게 탐구하고 꾸준하게 연마했기 때문에 이런 경지에 오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겉만 번지르르게 한 르르한 그런 어떤 청중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또 이 당시에 미학하고도 이거는 관련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음악은 지향하고 굉장히 오락성 같은 게 이제 전혀 없고 언제나 진지하게 그런 음악적인 내용과 형식을 잘 통일시키는 그런 진지한 음악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다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살짝 끼워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 느낌이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개연성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예, 제가 졌습니다. 전 항상 집니다. 자, 화려함을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카르뱀은 좀 덜 매력적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계속 카라얀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조금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휘도 너무 재미없게 하거든요. 이분 지휘는 막 네. 카라얀처럼 보면은 막 찬탄이 막 저절로 나오는 그런 지휘의 폼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카데믹. 네, 아카데믹하고 좋게 말하면 아카데믹하고 사실 되게 지루하다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음. 되지만 그 음악 세계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또 그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사실 거칠기도 하고 윤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곡이 진행이 될수록 이상하게도 어떤 응집력이 생기면서 그 어떤 감상하는 사람의 감정을 흔들게 되고요. 그 의지와 정열로 가득 찬 어떤 그런 뱀 스타일의 그런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구조가 엄격하거든요. 구조가 균형이 잡혀 있으면서도 음악적인 구조가 엄격하고 소박한데도 조형적인 어떤 균형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현실적이지만 이거를 듣는 그런 청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너무 투박한 것 같아 생각하지만, 왜냐면 이 사람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솔직하고 치장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아주 우리로 치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 같은 그러한 어떤 깊이가 있는 연주를 들려주게 됩니다. 오래 우려낸 사골 국물 같은. 네, 그러니까 소위 뭐 조선백자 같은 그런, 아하. 조선백자도 사실 딱 봤을 때는 뭔가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격조가 느껴지는 음악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골 국물 했는데 그 백자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얘기한 겁니다. 조선백자. 배가 고픈 티가 제가 너무 납니다, 지금. 예, 계속 배고프시다고. 자, 먼저 연주를 들어볼까? 오늘의 첫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일단은 모차르트 노래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K번호 183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를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G단조 K번호 183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카를 뱀에게 작곡가 모차르트, 과연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네, 정말 한마디로 경외의 대상이었다고 음.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는 작곡가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완벽함의 정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뱀이. 완벽함의 정수. 네네. 그 사실 어떤 지지난 시간에 제가 다뤘던 굴다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렇게 오스트리아 출신의 음악가들은 모차르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 카를 뱀 또한 모차르트 교향곡 전곡을 녹음한 몇 안 되는 지휘자 중에 한 명이고요. 녹음 과정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녹음 중에 한 번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실수를 하니까 뱀이 연주를 멈추면서 모차르트는 정말 신이 내린 음악이다. 우리가 이 곡을 더럽혀서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좋아했다는 거겠죠. 완벽함의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자신도 역시 완벽하려고 좀 애를 썼겠네요. 그렇죠. 본인도 그것을 정말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뱀의 음악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은, 그런 게 뭐 그냥 너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런 형태가 아닌 굉장히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리허설할 때도 이게 굉장히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단원들한테 뭐 어떤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순간에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바로바로 알아듣게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이 뱀애한테
웬만한 논리가 아니고서는 반발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학 박사 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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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단원들로부터는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지지, 협조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우리 방송 듣고 다른 음악가들이 박사를 법학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좋은 것이죠. 자, 카르뱀은 스스로 만족할 만큼 모차르트 음악을 구현해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뷔미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네. 항상 이제 비엔나 고전파의 어떤 전통을 항상 이제 가장 최고의 지고의 가치로 지향을 했습니다. 그 전통을 항상 존중하고 또 그것을 이제 소중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어떤 생애 지상의 과제라고 여겼던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차르트는 뱀한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존재가 였기 때문에 평소에 이 카를뱀이 말수가 많지 않았는데요. 모차르트에 대해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많은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저술이나 대담을 통해서 가장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던 음악가가 모차르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그 음악을 바르게 해석하고 알리는 것이 일생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역시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한번 DS1의 진노의 날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 진노의 날, 카르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 진노의 날, 카르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카르뱀의 지휘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아까 잠깐 좀 지루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스타일, 그러니까 아까 연주 지휘 폼이 지루한 것이지, 뭐 네. 음악이 지루하다는 거나 이건 절대 그렇습니까? 아까 아닙니다. 음악도 지루하다고 살짝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잘못 들었나요? 네, 잘못 들으신 겁니다. 뭔가 약간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처음에는 딱 오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깊이가 느껴지는 음악을 하는데요. 네. 카를빔의 지휘 스타일은 굉장히 상당히 양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고전주의 음악을 지휘할 때랑 바그너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지휘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전파 음악을 지휘할 때는 굉장히 좀 느리고 진중한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후기 낭만파 음악을 지휘할 때는 굉장히 빠르고 격렬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카를빔의 모차르트나 베토벤을 통해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뷔미 지휘가 굉장히 느리고 뭐 진중하고 중후하고 절제된 스타일만 보여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편견인 것이 후기 낭만파 음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굉장히 모차르트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 뷔메의 레퍼토리에서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빈 고전파 음악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뱀이 가장 많이 지휘했던 레퍼토리는 후기 낭만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 바그너 제자들하고 인적 교류를 많이 했었고 또 특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하고의 교류가 그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휘를 하면서 악보를 보지 않았던 일화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특히 오페라 같은 것을 지휘하면서 그 뷔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나 바그너 작품을 자주 지휘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음악적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니까 암기하면서 이제 지휘를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다프네를 지휘할 때는 악보를 아예 놓지 않고 그냥 완벽하게 암기한 상태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악보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빔의 암기한 음악을 따라가면서 이제 지휘를 해야 되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도죠. 왜냐하면 작은 실수 하나 생기면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어질 정도로 뭔가 의지혼해 가는 악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질 위험이 컸었는데요. 어찌 됐거나 순조롭게 연주가 아주 잘 마무리되면서 어떤 카를빔이 이 후기 낭만파 음악에 대한 어떤 자신감, 지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런 정도로 되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엄격하게 훈련을
스스로 했겠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카를뱀의 연주를 한 곡도 듣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낭만주의 음악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슈베르트의 교향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시베르트 위안곡 8번 비단조 도이치 번호 759 미완성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카를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이치 번호 759 미완성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카를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카를뱀이 즐겨 연주한 레퍼토리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로브 음악사전을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로브 음악사전에서는 카를 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를 빔은 모차르트, 바그너, 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런 것들이 그의 이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작곡가들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브루크너, 브람스, 베르크가 뒤를 잇고 있다. 엄격하게 기능적인 제스처로 표현된 빔의 음악은 음악적 이런 접근은 직접적이고 신선하고 또 활기차고 권위적이었으며 낭만적인 감상주의나 방종적인 거장적 매너리즘을 피한다. 그는 뛰어난 균형과 사운드의 조화, 그리고 안정적인 템포에 대한 감각, 극적인 긴장감으로 널리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정말 뭐 지금 제가 작곡가들을 쭉 읊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작곡가들을 생각보다는 많이 연주를 했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또 브루크너 같은 그런 작곡가들한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휘 동작이 굉장히 사실 카라얀에 비교했을 때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언제나 소극적이었고 또 정말 멋있다거나 맵시 있는 그런 동작은 아니었지만 외부적인 효과한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음악이 요구하는 내용만을 지휘에 담는 것을 몰두한 지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었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평가도 들었던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꾸밈이 없고 소박한 지휘를 했기 때문인데요. 뱀의 지휘봉은 그 음악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한 연주를 들려주고요. 또 실제로 객석하고의 뜨거운 교감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루할 것 같지만 객석하고 굉장히 큰 교감을 이뤄내는 게 또 카를 빔의 지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대 위에서 같이 협연하는 연주자들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를 빔은 엄격하게 기본적으로 엄격한 그런 심포니 교향곡 지휘자이기도 하고 또 오페라 지휘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오페라 가수들이 무대에서 뱀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빔의 지휘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런 세계적인 대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빔한테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른바 빔 패밀리라고 불리던 가수들이 많았는데요. 강한 교감, 신뢰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에서부터 실전까지 어떤 일관성을 띠고 변하지 않는 그런 연주를 들려주기 때문에 오페라 가수한테도 아주 정말 좋은 지휘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주를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추천해 주십니까? 네,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와우, 알겠습니다.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빈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빈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뱀 역시 나치에 협력한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칼빔은 나치당 당원은 아니었지만 나치 체제하였던 1934년에 드레스덴 젬퍼 오페라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사실 그 자리는 유대인 지휘자였던 프리츠 부슈가 나치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해임이 된 다음에 공석이 되었던 자리였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임명이 되어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또 1943년에는 빈 국립오페라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때는 히틀러가 직접적으로 밀어줘서 직접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빔은 이 시기에 나치 정권으로부터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군 복무를 면제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부역자였다는 어떤 오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카를 빔은 나치 정권과의 이런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연주 금지 처분을 받는데요.
1947년에는 이 처분이 해제되어서 다시 국제적인 활동을 재개하게는 됩니다. 그래서 1915년에는 짤즈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카른 빔 홀에 그의 나치 협력 사실을 인정하는 기념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2015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어떤 이 정말 음악적으로는 큰 성과가 있었던 그런 빛이 있었던 반면에 나치에 협력을 했다는 과오, 이것 또한 이제 이런 그림자,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를 이제 모두 표기를 하게 된 거죠. 기념판에는 뷸은 제3제국, 그러니까 나치 제국이죠. 나치의 수혜자였으며 그 체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켰다라는 내용이 딱 포함이 되어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음악가로서의 카르뱀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카를뱀의 장점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음악적인 어떤 그런 장식성이 없이 꾸밈이 없는 그런 소박한 가운데서도 굉장히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균형미 있는 그리고 구조적인 연주를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연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처음 다루는 오르가니스트. 오르가니스트. 네, 오르가니스트 누굽니까? 만나보시겠습니다. 올리비에 라트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지휘자 카를뱀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